자, 53호 보시면 혼동이 되는 물건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는 굉장히 쉬운데요. 정답은 2번인데 2번이 혼동에서는 단골 손님이다. 단골 손님. 다른 거는 너무 쉽고 2번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혼동.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3월 1일 날 잡았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다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A를 선순위라 하죠. B를 후순위라 합니다. 이렇게. 이 형태가 혼동에서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 B가 갑으로부터 토지를 사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원래 B는 갑의 토지의 저당을 잡았는데 사버리니까 자기 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토지의 저당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은 필요가 없어서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 이제 A, 자, 수순위는 가만히 있고 선순위가 샀다. 선순위. 자, B는 가만히 있고 A가 샀을 때, 자, A의 저당권도 혼동으로 소멸하겠냐? 여기는 안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그래서 B는 소멸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사가지고 A의 저당권이 소멸하면 요게 순위승진합니다. 순위승진. 그러면 요거는 원래 후순위 아닙니까? 그죠? 후순위란 것은 선순위가 먹고 찌꺼기 있을 때 먹거든요. 근데 A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면 A의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B가 순위승진해서 B가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막아줘야 됩니까? 막아줘야지. 그래서 B가 순위승진해서 부당이득을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순위 저당권자는 매수를 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두 가지 차이. 자, 그래서 결론은 후순위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후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 선순위가 취득하면은 선순위 저당권은 존속. 간단하게.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자, 갑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A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상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매매했을 때하고 상속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A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채권자입니다. 이 사람은 채권자. 아버지는 뭐고요? 채무자이고. 이렇게. 좀 웃기는 부자관계죠. 그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고 아버지가 갚지 않을 걸 대비해서 아버지 토지의 저당을 딱 잡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전화합니다. 새벽마다. 안 갚으면은 경매에서 난리쁩니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죽어버렸습니다. 사망을 했다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잖아요. 그럼 매매를 했을 때하고 상속하고 차이가 뭐예요? 매매를 했을 때는 토지 소유권만 넘어옵니다. 그런데 상속을 하면은 포괄성계이기 때문에 채무까지도 성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채무가 넘어와 버리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채권이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가 채권자고 자기가 채무자니까 채권이 소멸한다.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서 언제나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딱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혼동에서는. 자, 후순위가 취득하면은 후순위 저당권은 소멸, 선순위가 취득하면은 매매로 취득하면은 존속, 상속으로 취득하면은 소멸. 간단하게.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을이 선순위, 병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선순위가 소유권을 양도받아서 취득하면은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오. 자, 54번은 주로 자주와 타주의 문제거든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 자, 매수인의 점유는 원칙은 자주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점유는 매도하기 전에는 자주,
매도를 한 후에는 타주로 변경 이렇게 됩니다. 1번은 맞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매도인의 점유는 매도하기 전에는 뭐요? 자주. 매도를 해버리면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타주로 변경. 맞네요. 자, 이번에 명의수탁자의 점유. 자,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입니다. 타주. 그리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를 점유하는 자. 자,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입니까? 사용권입니까? 사용권. 그래서 명의수탁자의 점유도 타주. 분묘기지 점유를 하는 자도 타주. 그래서 2번도 맞네요. 그죠? 자, 3번에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상속재산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다. 이게 자주냐 타주냐 했을 때 자기 지분과 관련해서는 자주,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는 타주로 봐야 한다. 맞네요. 자, 4번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에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거는 선의면은 취득할 수 있고 악이면은 취득을 못하고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불법 행위는 성립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요약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과실이더라, 앞에 과실하고 뒤에 과실 다르죠. 그래서 한자로 써놨잖아요. 그죠? 뒤에 과실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선의 점유자의 잘못이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고의 과실, 잘못이 있으면 불법 행위는 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X입니다. 자, 5번은 조문이고 55번 등기부 취득시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자, 등기부 취득시효 하려면 여기 잠시 한번 봅시다. 자, 갑이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 자, 을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은 아니지만 10년간 점유를 하고 있고 10년간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점유는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자주, 평온, 그 다음 뭐요? 공연. 요렇게. 근데 여기는 10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건이 플러스 됩니다. and 선의 무과실까지 이렇게 갑니다. 선의 무과실. 자, 그러면 주인은 갑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10년 점유하고 10년 등기하면은 을이 오히려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를 등기부 취득시효라 합니다. 자, 점유만 했습니까? 등기도 가지고 있습니까? 등기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때 점유는 승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앞 사람 을다씨가 5년 점유하고 지가 5년 점유하고, 등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 자, 자주하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의까지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을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조문이 있죠. 197조. 자주,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 근데 무과실은 추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거는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을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자, 그 다음. 자, 이때 등기는 유효인 등기라도 되고 무효인 등기라도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나 이중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는 원래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 등기가 주로 무효이거든요. 그래서 무효인 후 등기, 이거는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된다. 그래서 무효인 등기를 10년간 가지고 있어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중 보존 등기에 걸려서 무효인 후 등기, 이거는 10년 동안 있어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된다. 그리고 여기를 기초로 한 이전 등기를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역시 헛방이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자,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맞네요. 자, 이번에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며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시뿐 아니라 완성시까지 요구된다. 요게 틀렸네. 우리가 이제 선의무과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선의무과실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는 점유에 관해서 선의무과실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점유 개시,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무과실이면 됩니다. 계속 선의무과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점유 개시할 당시에만 선의무과실이면 뒤에 악의로 바뀌더라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완성시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2번이 X 정답. 자, 3번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있을 수 있겠느냐. 자, 요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토지 일부. 자, 물건의 일부, 물건의 일부,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 요 권리의 일부를 우리는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 그럼 이게 이제 취득시효 대상이 되겠느냐. 자,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대상이 되겠느냐.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건의 일부는 점유 취득시효는 되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분에 대해서는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럼 안 되는 게 하나다. 요것만 암기하면 되겠네. 그죠? 물건의 일부에 뭐가 안 된다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된다고. 자,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부인 채로 등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일부인 채로 등기를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물건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3번은 맞죠, 그죠? 자, 일부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있을 수 없다. 맞고. 자, 4번에 등기는 이때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등기는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즉 무효라도 괜찮지만 이중의 보존 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후 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는 절대 안 된다. 좀 전에 이야기했고. 자, 5번에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 거하고 합쳐도 된다. 이걸 등기 성계라 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그죠? 자, 2번이 틀린 것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에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보시면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하나지 않고 부동산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이 말은 부동산끼리 부합이 된다. 대표적으로 정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축. 기존 부동산에 정축을 함으로써 부동산끼리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맞고. 자, 이번에 토지의 임차권에 기하여. 자, 임차권에 기하여 그 말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말입니다. 정당한 권한. 자, 요것도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오겠죠.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을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를 심어버리면 아무 소리 없으면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을 합니다. 토지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그럼 나무는 땅 주인이 차지합니다. 이렇게. 근데 예외적으로 이 나무가 부합되지 않고 독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독립이 된다면 만약에 을이 소유합니다. 심은 사람. 그럼 독립이 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공시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취해야 돼요. 자, 하나는 정당한 권한. 정당한 권한으로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러면 정당한 권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았거나 또는 땅 주인으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서 나무를 심었거나,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보시면 임차권에 기하여 나무를 심었다 이래 돼 있죠? 그러면 사용권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으로 심었습니다. 그때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독립이 된다. 그러면 심은 자 을이 소유한다. 그 말입니다.
자, 3번에 임차인이 권한에 의해서 건물의 내부벽 및 내부 천정에 부착시킨 장식 석재와 합판, 그 줄 거 보세요. 장식 석재와 합판. 이거는 그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장식 석재와 합판은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럼 아무리 권한에 의해서 부착을 시켰지만 구성 부분이 돼버렸어. 그럼 구성 부분이 된다는 말은 건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건물이 돼버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건물 소유자의 소유로 됩니다. 임차인의 소유다, 소유자의 소유다, 소유자의 소유. 그래서 3번이 X가 되겠습니다. 정답이고. 자, 4번도 조문이고. 5번 보세요.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 자, 우리가 이제 주물과 종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주물하고 종물이 있습니다. 주물하고 종물. 그 다음에 주물하고 뭐 부합물도 있고 이렇게. 자, 우선은 예를 들어서 토지가 그 주물이면은, 그죠? 부합물은 유류 저장 탱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에? 자, 땅 속에 만약에 유류 저장 탱크가 숨어 있으면 요 탱크는 토지에 부합이 돼 버립니다. 토지에 포함돼 버려요. 그럼 토지를 팔아먹으면 이것도 가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토지와 탱크, 또 토지와 뭐가 있습니까? 정화조.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또 토지와 뭐가 있을까요? 나무. 이것도 부합하는 것이 원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합물은 뭐가 있다고? 토지와 유류 저장 탱크, 토지와 정화조, 토지와 수목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물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종물. 부합물은 이 주물에 포함이 돼버려요. 하나가 돼버려요. 근데 종물은 주물에 포함이 안 됩니다. 독립이 됩니다. 독립이 되는데 대신에 기능이 종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요? 종물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죠? 횟집하고 뭐요? 수족관. 또 뭐 있을까요? 주유소하고 주유기하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농가주택하고 쌀을 보관하는 광, 이런 거는 전부 다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 예. 자, 어쨌든 자, 주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종물과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물하고 부합물하고 개념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그 부합물은 주물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고, 종물은 포함이 안 되고 독립이 되어 있는데 기능이 종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주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종물과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자, 그래서 5번도 맞네요.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본다. 자, 57번.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 자, 우리가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확하게 조금 아셔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사람이 2분의 1, B라는 사람이 2분의 1입니다. 자, 공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공유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보존하거나 관리하거나 처분하거나 이런 짓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걸 한 사람을 더 합시다. 3분의 1 해야 좀 정확하게지겠네. 3분의 1 요렇게. 세 사람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요렇게. 그러면 사용을 할 때는 뭐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자, 보존을 할 때는 각
각자가 혼자서 보존행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때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과반수. 처분을 할 때는 전원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 그래서 사용을 할 때 뭐라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이제 아파트 복도 같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안 돼요. 집합법에서는 용도에 따라 전부 이래요. 근데 민법의 공유에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말은 3일마다 한 사람씩 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3일마다. 하루는 A, 하루는 B, 하루는 C 이렇게 써라. 그러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라. 그 1번은 맞다 틀리다? 틀렸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가 아니고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 1번은 X. 자, 이번에 합유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 지분은 각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 합유하고 총유하고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이에요. 근데 만약 이게 이제 공유다, 공유. 공유이면은 A는 A-한테 마음대로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 이제 처분에도 자유고 상속도 자유다. 그 말은 구성원 교체가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 공유에서는 무슨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A가 3분의 1 가지나 A-가 가지나 같다 이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공유에서는 지분의 처분도 자유, 상속도 자유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합유다 이래 돼 버렸어. 합유 지분을 3분의 1씩 가졌어. 그럼 합유는 항상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재산을 가집니다. 공동 사업 목적. 그러면 공동 사업 목적에서 A, B, C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B라는 사람이 B-한테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겠느냐. 그럼 B는 훌륭한 사람이고 이거는 망나니야. 망나니가 대신 들어오면은 사업을 망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합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해. 이때는 반드시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원 교체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와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죽으면 상속도 금지됩니다.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유에서는 구성원의 교체가 자유롭지 않다. 왜? 자유롭게 교체되면 사업을 조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합유 지분은 각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 3번에 보존행위는 공유물이든 합유물이든 보존행위는 과반수 동의는 필요 없고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에 합유 관계가 종료가 됐습니다. 원래 그 합유 재산은 분할도 안 되거든요. 공유물은 분할도 자유이지만 합유는 분할도 안 돼. 그런데 합유 관계가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공유물 분할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도 틀렸네요. 5번이 억수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억수로 5번.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요 사람이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가 독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독점. 원래 독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독점을 하려면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A가 3분의 2다. 그럼 독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과반수 미달이 되어버리면 독점을 못해요. 그럼 독점을 못하는데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점유가 되어버려요. 불법 점유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C라는 사람이 보존행위 차원에서 그죠? 네가 독점하고 있는 물건을 전부 다 내 앞으로 가져와.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죠. 예상 문제라고 5월달에 판례가 나왔는데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나왔어. 작년에. 올해도 좀 유력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과거에는 인정했는데 지금은 부정합니다. 2020년 5월달 판례에서 벌써 시험 치기 4개월 전 아닙니까? 무조건 제가 나온다 했습니다. 작년에. 자, 그래서 여기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요 시가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3분의 2면은 당연히 토지 전부를 가져와. 이게 돼요. 근데 3분의 2입니까? 과반수 미달입니까? 과반수 미달. 그러니까 과반수 미달이 과반수 미달한테 보존행위 차원에서 토지 전부를 내한테 가져와. 그게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은 뭐까지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토지 전부를 내한테 가져와. 그건 안 되고 방해를 제거해라. 이렇게 청구해야 됩니다. 방해를 제거하라고 청구. 요거밖에 안 돼요. 즉 독점을 해소하라. 그렇게 청구. 이것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C가 B 보고 보존행위 차원에서 니는 전부 토지를 내한테 내놔라. 이건 안 되고 독점하지 마라. 내하고 같이 점유하자. 방해하지 마라. 방해를 제거해라. 그 정도만 허용한다니까 지금은. 그럼 5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3분의 1짜리가 3분의 1짜리한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확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의 판례입니다. 뭐 만도 인도을이 뭐 없고 인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장하겠다. 환장하겠다. 이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주 뺏기다 보니까 지금 알지도 못하고 뺏기다 보니까 엉망이다. 엉망이다. 그죠? 자, 그래서 5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5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크를 잘 해놓으시고, 자, 58번은 정답이 2개네요. 2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우선 2번을 보세요. 지상권은 최단기를 정하고 있으나 임대차에서는 최장기를 제한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자, 앞에 지상권은 최단기를 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지상권은 몇 년 이상만 있습니다.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그것만 있어. 근데 임대차에는 과거에는 20년 이하 최장기간이 있었는데 위헌 결정이 돼가지고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에 있어서 최장기한 제한도 없다.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X입니다. 자, 3번에 지상권에는 2년 이상 연체를 하면은 소멸 청구, 임대차에 있어서는 2번 이상 연체를 하면은 즉시 해지. 그 용어를 좀 기억하세요. 지상권에는 소멸 청구라는 단어를 쓰고 임차권에는 즉시 해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사용료 안 주노? 끝내겠다. 이게 소멸 청구하고 즉시 해지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지상권에는 그죠? 갱신 요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갱신 요구.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갱신 요구 제도, 법정 갱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상권에는 법정 갱신은 없고 갱신 요구만 있고 임대차에는 둘 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지상권에는 법정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갱신 요구에 대한 규정은 있다. 그리고 임대차에 관해서는 둘 다 명문 규정이 있다. 이래 맞단 말이에요. 무슨 만신창이로 틀려 있나, 그죠? 그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자, 5번에 보시면 앞에 지상권자 동그라미, 중간에 둘째 줄에 임차인의 동그라미. 자, 앞에 부속물 수거권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가 중요하다. 자, 지상권자는 그죠? 즉 토지를 빌린 지상권자는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팔아먹을 수 있다. 그걸 지상물 매수 청구.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임차인은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건물을 팔아먹을 수 있다.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 임차인도 지상물 매수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자, 59번에 법정 지상권. 자, 법정 지상권은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돼. 기본기가 잘 돼 있고 4대 판례의 결론을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0개 정도
단어가 들어오면은 법정지상권은 안 된다. 이걸 외워야 된다. 세 가지로. 자, 우선은 기본기는 항상 법정지상권이 되려 하면은 동일인이 건물하고 토지를 둘 다 소유하다가, 아예 유치원처럼 해보자. 하다가 어떤 사유로 집주인하고 땅주인이 달라진 경우에 집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을 뭐라 한다고?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이겁니다. 이거. 같은 사람이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소유하다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가지고 답을 내는 게 거의 70%입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자, 그런 다음에 4대 판례가 있습니다. 4대 판례 한번 적어볼까? 심심한데. 첫째는 신의칙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멸실 후 또는 철거 후 신축 사건, 세 번째는 포괄 매매 사건. 여러분들이 어제 이거 했습니까? 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어제 오전에 이거 한 거 맞죠? 어제 이거 맞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정착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차분하게. 어제는 제 시간에 아닌데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제는. 원래 놀아야 되는데 제가 했잖아요. 대신 오늘은 저희 나라입니까, 그죠? 포괄매매 사건이 있다. 이렇게. 그럼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거야. 성진이 멋지다.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요거는 결론을 외워버려야 돼. 아예. 자, 신의칙 사건은 우선 제외하고 논점이 너무 많아요. 자, 멸실 후 신축 사건에서는, 그죠? 딱 구분이 토지만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토지하고 뭐하고 건물하고 뭐를 공동 저당으로 잡았다가 멸실 후 신축이 됐다. 그때는 무조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사건인지 알 수 있거든요. 건물이 멸실됐다, 철거됐다, 다시 신축이 됐다, 법정지상권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토지만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아예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다가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됐다. 그때는 신축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포괄매매 사건은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포괄매매 사건. 여기는 없지만. 그래서 포괄매매 사건이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하고 토지를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매매했는데 토지만 등기해줬다. 이래 나오면 무조건 이 사건입니다. 아시겠나요? 뭐라 했습니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매했는데 뭐만 등기해줬다고? 토지만. 그러면 무조건 법정지상권은 안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관법지나 366조 지상권 무조건 안 된다고. 얼마나 외우기 좋습니까? 그 다음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최종적으로 건물을 양도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관법지를 취득했다가 토지가 낙찰되는 바람에 관법지는 소멸하고 대신에 366조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법정지상권이 최종적으로는 된다 이 말입니다. 된다. 자, 한번 외워봅시다. 멸실 후 신축에서 법정지상권이 되느냐 했을 때 토지만 저당을 잡았다면 되고, 토지하고 건물을 애초부터 공동 저당으로 잡았을 때는 안 되고, 포괄매매 사건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건물을 양도받은 사람이 토지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관법지를 주장했다가 관법지는 소멸하면서 366조 지상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결론을 딱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딱 읽어보니까, 그죠? 철거 후 신축, 멸실 후 신축 사건이네요.
그러면 토지만의 저당입니까? 공동저당입니까? 공동저당.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이래 맞잖아. 그리고 1번이 틀렸네. 정답이네 1번. 이런 식으로 안 하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자, 2번은 무슨 사건입니까?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그러면 이 건물을 최종적으로 양도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관법지를 취득했다가 나중에 토지가 낙찰되면은 토지 낙찰자에게 366조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네요. 자, 그 다음 3번의 처분 당시에,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 될라 하면은 동일인이 소유해야 돼. 이렇게. 그럼 이게 항상 동일인이 소유해라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단 말이야. 만약에 366조의 법정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입니다. 여기 기준이에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동일인이 소유하면 돼요. 에? 기준이 언제라고? 저당권 설정 당시. 그 다음 관법지. 관법지에서는 처분시. 이렇게. 처분시에만 동일인 소유가 된다. 그래서 애초부터 영원히 동일인 소유가 아니고 언제를 기준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처분 당시에. 그래서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번도 맞네요. 그죠? 자, 처분 당시에 동일인에게 속했으나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어도 법정 저당권은 인정된다. 정확하게 맞네요. 그래서 4번에 임대차 계약을 해버렸어. 자, 여기 잠시만 봅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딱 지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동일인이 소유했단 말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을한테 토지만 지금 팔아버렸네. 이렇게. 토지만 처분했단 말이야. 처분. 5월 1일 날. 집은 4월 1일 했었고. 등기는 예를 들어서 6월 1일 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보세요.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할 때는 괜찮았다가 어떤 사유로 땅주인하고 집주인이 분리됐잖아요. 그러면 땅주인이 철거하라 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주인이 남의 땅에 사용권을 취득한다. 이걸 뭐요?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사유가, 그죠? 이미 경매로 달라지면은 366조의 법지, 기타 사유, 즉 처분으로 달라지면은 뭐라고? 관법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간단하게, 그죠?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철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갑은 높아심에서 땅주인 을로부터 토지를 다시 임대차를 해가 빌려버렸어. 안 빌려도 되는데 법정지상권으로 철거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 토지를 을로부터 빌려버렸단 말이야. 그럼 빌려서 임대차를 하는 순간 대법원에서는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높아심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도 맞네요. 자, 5번은 억수로 중요하다 그랬죠. 오래 유력합니다.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 여기 한번 보세요. 갑의 땅이 있습니다. 갑의 땅이 있어.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분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의 허락도 받지 않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무덤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덤에 대한 사용권을 뭐랍니까? 분묘기지권이랍니다. 분묘. 분묘가 앉아있는 기지에 대한 권리. 여기 분묘기지거든요. 이 토지는 갑의 토지 아닙니까? 요거는 분묘기지는 갑의 토지이지만 사용권은 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용권을 우리는 분묘기지권이라 합니다. 그러면 을이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무덤을 관리하면은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단 말이에요. 시효 취득. 이렇게.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과거에는 을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은 사용료 치료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판례였어.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단 말이야. 이거 올해 바뀌었어. 올해 4월 달에.
그래서 역시 올해 대부분에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치료를 지급 안 해도 된다 하다가 지급해야 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럼 출제위원회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지문으로 하나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2021년 4월 달에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올해 한두 달 전에 바뀌었다고 지금. 자 보세요. 원래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을 때는 치료 지급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올해 대법원 판례에서 치료 지급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해야 한다만 알아서는 안 되고 언제부터 지급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청구했을 때부터. 그래서 갑이 을에게 땅값 내라, 사용료 내라 청구했을 때부터 을은 지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전세권의 효력. 자 1번의 전세권의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맞습니다. 전세권은 최장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 최단기간이 1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최장기는 10년, 최단기는 1년. 따라서 1년 이상 10년까지. 근데 최단기 1년은 토지에는 없습니다. 건물 전세권에만 최단기 1년이 있습니다. 그럼 1년이 건물에는 보장되는데 6개월로 정했다면 1년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번에 보세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서로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간을 안 정했어요. 기간을 안 정했을 때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통고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그죠? 해지통고라고 합니다. 용어를 달리 쓴다 이 말입니다. 용어를. 자 서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뭐라고? 소멸통고.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해지통고라고 합니다. 해지통고. 그러면 자 전세권에서는, 그죠? 자 설정자가 소멸통고해도 전세권자가 소멸통고해도 무조건 6개월 후에 소멸을 합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통고해도 6개월 후에 소멸, 세입자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해도 6개월 후에 소멸. 그런데 임대차는 달라요. 임대인이 소멸 통고하면은 6개월 후에 소멸 이렇게 되고, 임차인이 소멸 통고를 하면은 1개월 후에 소멸 이렇게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이번에 보니까 엊그제 이제 시험 치고 민법 시험 치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엊그제 시험을 보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게 아주 정상인데, 그 내용의 그 어려움을 떠나서, 어려운 거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 다 배운 건데 일단은 문장이 너무 길게 내버렸어. 제가 봤을 때 한 줄로 낼 거를 네 줄로 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다가 지쳐가지고 머리가 돌아가지고 엉뚱한 데 찍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어제 문제를 보고 점수가 만약에 6, 70점 나온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하지만 자기 점수가 아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대충 찍었는데 맞았다. 제가 봤을 때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인정을 별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인정을. 자 우리가 봤을 때 실전 수준으로 난이도도 실전이고 길이도 실전이고 요래 됐을 때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데이터의 기준이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점수는 무시해버리고 뭐를 해라고, 좋은 문제는 많아요. 문장이 길어서 그렇지 그거를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어쨌든 임대차는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하면은 6개월 후에, 임차인이 하면은 1개월 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왜 틀렸나요? 2번이. 자 전세권은 6개월 맞네, 그죠?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통고하는 경우는 6개월,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해도 6개월 이래야 되잖아요. 임대차가 달라지지 전세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런 게 사실 여러분들을 골아프게 만듭니다. 이런 거 무슨 원리도 아니고 외워야 되는 거잖아 주로. 이 문제는 크게 좋은 거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세요. 일부 전세의 동그라미. 일부 전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전세. 4, 5번은 좋은 문장이다 이 말입니다. 4번, 5번. 자, 일부 전세를 어떻게 처리할까? 일부 전세. 결론은 뭐 빤합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외워도 되는데 잘 외우려 하면은 그림을 연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서울에 과거에 이제 그레이스 백화점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레이스 백화점 사건인데 건물이 하나야. 하나인데 2층에만 을이 전세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부 전세입니까? 일부 전세입니까? 일부 전세. 그리고 갑은 이제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을이 전세금을 지급했습니다. 500억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500억 정도. 2층에만 지금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기간이 끝났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을은 비워주고 갑은 전세금 500억을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을은 비워줬는데 500억 반환을 안 해요. 그러면 500억에 대해서 반환에 관해서 지체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체에 빠지면 이 전세권자는 요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 그럼 경매 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선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을이 경매를 넣으려면은 나는 비워줬는데 니는 왜 500억을 돌려주지 않노? 즉 지체에 빠뜨려야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첫째. 자, 경매를 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는데 핵심은 자, 경매를 넣을 때 전세 대상인 2층에만 넣을 수 있느냐, 통째로 넣을 수 있냐. 결론이 뭐예요? 2층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경매는 2층에만. 그런데 딴 놈이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후손이 저당권자가. 그때는 통째로 경매를 넣어버렸어. 그런데 전세권자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배당은 참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째로 경매를 넣었을 때 전세권자가 우선 변제만 받을 때는 2층의 낙찰 대금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낙찰 대금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는 전부 낙찰 대금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경매 신청은 2층 일부에, 우선 변제는 1, 2층 전부에 참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4번도 한 줄로 하면 될 건데 몇 줄로 써놨다? 4줄로. 그런 게는 여러분들이 IQ가 20 정도 떨어져 가지고 답이 보이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차분하게 훈련하면은 나중에는 점수가 이것도 잘 나와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자, 둘째 줄에 전부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있으나 전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즉 1층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권은 없다. 그 말은 2층의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 신청권이 있다. 맞잖아요. 그죠? 자, 5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경매를 넣으려면은 자,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및 말소를 해줘야 됩니다. 전세 등기를. 그게 동생관계예요. 동생관계를 깨야 됩니다. 깰라 하면은 을은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건물도 비워주고 등기도 말소하고. 을은 할 일 다 했는데 갑이 500억을 반환하지 않아. 그걸 뭐랍니까? 지체. 지체에 빠뜨려야 경매를 넣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5번. 맞네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할 일을 다 하여 설정자를 뭐에 빠뜨려야 한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맞습니다. 자, 61번 유치권에 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원상복구약정 동그라미. 둘째 줄에 원상복구약정은 다른 말로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 같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배제 특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는 배제 특약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네요. 2번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가 6개 있거든요.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 또 꼭 기억하십시오.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가 몇 개 있다고? 6개. 첫째,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 필요비 유익비 채권. 네 번째는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다섯 번째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여섯 번째는 부속물 매수대금 채권. 6개가 있어요. 최근에 온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 흰머리가 저렇게 글도 안 써주고 그냥 대충 해쁘냐. 지금 하면 50번은 썼습니다. 50번은. 지엽다 지엽어. 요약서 그대로 또 있고 자꾸 쓰다 보면은 안 써야 여러분들이 외운다니까 자꾸. 자,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첫째 한번 해보자. 1번 보증금 채권, 권리금 채권, 필요비 유익비 채권, 물건 하자로 인한 손배채권,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배채권, 부속물 매수대금 채권. 여기서 유치권이 되는 게 뭐라고? 벌써 동그라미 내가 쳐놨잖아 벌써. 예? 필요비 유익비 채권하고 물건 하자로 인한 손배채권. 이것만 결련성이 있다니까. 이거를 위해서만 유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임차인이 건물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는 손배청구. 그럼 2번 한번 물어봅시다. 이 손배청구는 물건 하자 때문이다, 임대인의 의무 위반 때문이다. 읽어보니까 물건 하자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그 말은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했던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3번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만약 시험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 OX, X. 그러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 O. 조심해야 돼.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 거기까지 맞네. 자, 이때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에 불과합니다. 현금화, 환가, 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이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는 아니다. 그래서 3번이 X입니다. 자, 4번도 굉장히 중요하네. 그 제가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이 점수는 안 나오지만 문제 내용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출제된 문제 중에서 올해 여러분들이 15개, 18개는 여기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나올 겁니다. 문제는 아주 좋다니까. 그래서 이 좋은 문제를 갖다가 출제 방식을 더럽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전처럼 조금 길이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좀 짧은 거 쉬운 문제를 서너 문제 더 내주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거를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베려버렸다. 내용은 괜찮은데 출제 형식에서 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유치권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낙찰이 돼버렸다면 낙찰이 돼가지고 이 S가 소유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을이 유치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유치물이 낙찰이 돼가지고 낙찰자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자기 소유니까 당연히 을 보고 자, 물건 내라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을은 네 같으면 내주겠나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낙찰자에게. 예. 자, 아무 소리 없으면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오만 때만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따라서 물건을 내줘야 한다. 안 내줘도 된다. 안 내줘도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유치권자가 낙찰자에게 인도 청구가 들어오면 거절은 할 수 있는데 유치권으로 못 내주기도 할 수 있는데 이 을이 S보고 돈 갚아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돈 갚아라. 이 을은 갑으로부터 돈 받기 위해서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을은 이 사람 보고 돈 내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항상 채권자입니다. 돈을 받을 거 있는. 이 주인은 뭐요?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이고 이런 관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돈 갚아라고 청구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낙찰자에게는 돈 갚아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자에게는 유치권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낙찰자에게 변제 청구는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4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자, 5번은 참고하시고 62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저당권의 효력은 자,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거는 당연입니다. 당연히. 자,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친다. 종물에도 미친다.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안 미친다. 그런데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므로 설정행위, 즉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특약을 해가지고 안 미치도록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이번에 성숙한 농작물이 있습니다. 성숙한 농작물. 자, 우리가 농작물도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옵니다. 희한하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야. 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무를 심고 농작물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하고 농작물은 전혀 다릅니다. 이 나무는 아무 소리 없으면 토지에 부합이 돼 버려요. 그래서 땅 주인이 나무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농작물은 성숙을 전제로 성숙이 뭐예요? 사모님 성함이 성숙 맞습니까 혹시? 예, 저런 성자 씁니까? 예. 또 성공할 때 요런 성자 쓰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사모님이 아니다. 예. 사모님이 아니고 좀 이게 자랐다 그런 성숙, 자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농작물이 땅 밑에 들어 있으면 미성숙이고 땅 위로 올라오면은 성숙이고. 그러면 이제 땅 위로 올라왔다. 성숙이 되면 무조건 이거는 토지와는 독립합니다. 그래서 불법 경작자가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수목하고. 자, 그래서 이번은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불법 경작자 소유로 된다. 따라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이래 맞죠. 자, 3번에는 전유 부분에 주권 쓰시고 밑에 대지 사용권, 종권 쓰시고. 자, 주물, 종물, 주권, 종권 똑같습니다.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종물에 미친다. 들어보셨죠? 주권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종권에도 미친다. 맞습니다. 자, 4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었다. 똑같다. 이거 보세요. 자, 갑이 땅 주인이거든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빌렸어. 지상권, 임차권으로 이렇게 빌렸단 말이에요. 땅을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딱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저당을 잡히고 A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요 땅에 대해서는 지상권, 임차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주권이고 요거는 뭐라고? 종권이 됩니다. 그러면 주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종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5번.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도 당연히 미친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잘 알아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돌아본다. 이걸 잘해야 된다니까. 저당권에서는. 자, 과실에 안 미치는 거를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갑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엊그제 시험이 개떡으로 나오는데도 그 점수 잘 받은 사람 많아요. 네. 거의 한 70점 받은 사람도 있고.
내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은 네 점수가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래 까보를 샀다가 오히려 나중에 큰 거 다진다. 나는 이제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정도로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지금 50점이 나와야 맞는데 7점 나왔으면은 더 불안합니다. 속으로요. 왜? 사람이 50점 받아야 정상인데 7점 받아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자만심이 생기면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실력 증가에 상당한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점수 그때는 그때 정도로 맞는 점수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아주 특출한 사람 빼놓고는. 그래서 엊그제 이야기했잖아요. 엊그제 그 정도 시험이면은 50%가 상한선이다. 제가 봤을 때 50%. 어? 그래서 한 20개 가깝게 맞추면은 아주 잘한 것이다. 제가 봤을 때. 왜? 내용은 좋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출제 방식이 잘못됐다. 출제 방식. 배열도 엉망입니다. 글자도 엉망이고 배열도 엉망이고 배열 보세요 한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엉망 아닙니까? 어지럽다 어지럽고. 내가 봐도 그냥 반 정도 풀고 저도 던지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간에 이번 시험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 시험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A가 지금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돈 빌려줬어요. 자 그런데 갑이 요 집을 잠시 을한테 지금 빌려줬어요. 임대차를 했단 말이야. 저당으로 잡혀있는 집을 빌려줘서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월세를 받을 게 있습니다. 그걸 차임채권이라 합니다. 월세. 이거를 우리는 과실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과실. 그러면 이 집의 저당권을 잡아버리면 이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 물어볼까요? 과실의 효력이 미친다는 뜻이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A가 경매를 신청해 집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집이 S한테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돼. 그러면 항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말은 미치는 것까지 낙찰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면 요 S 요 집을 취득한 S 낙찰자가 을한테 뭐요 차임채권을 받아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력이 미친다면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미친다 안 미쳐. 그래서 낙찰자가 과실은 못 먹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소유권만 취득하지 을에 대한 차임채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경매 신청을 이미 해버렸어. 경매 신청을 하면은 쭉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집에 경매 등기가 돼 버려요. 이 집에. 네? 여러분들 경매 한번 해봤습니까? 미안합니다. 한 개 있어야 뭐를 가지고요. 이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해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A 입장이면은 경매를 딱 법원에 신청하면은 판사가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판사가 결정하면서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그럼 등기소에다가 이 집에다가 경매 등기를 찍어버려요. 그러면 경매 등기를 찍는 순간 이 집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어요? 압류. 그럼 압류라는 것은 집을 꼼짝 말고 잡아두는 거야. 그래 잡아둬야 A가 경매 신청에다 낙찰시켜서 돈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압류를 안 하면 또 이걸 엉뚱한데 팔아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남한테 처분을 금지시키고 꽉 잡아두기 위해서 하는 조치를 뭐란다? 압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집에 경매 등기를 하는 순간 압류가 돼버립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압류가 됐는데 빌려줬어. 이렇게 압류된 집을 빌려줬다. 그때 차임채권에는 미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압류가 됐는데도 빌려줘가지고 차임채권이 생겼다면 낙찰자가 나중에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암기를 해도 좋은데 뭔 말인지 알아야 중요하다면 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어보잖아요. 그죠? 아 무슨 말인지 좀 알겠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네 말이 한마디도 모르겠다. 이거보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다. 왜? 민법은 암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객관식은 그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면은
그때부터는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62번은 그죠? 과실에는 당연히 미칩니까? 원칙은 안 미칩니까? 안 미친다. 이래 맞습니다. 자, 63번까지만 보겠습니다. 건저당. 틀린 것을 골라라. 이번에 보시면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필요적 등기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건저당 취지, 최고액 채무자,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 맞습니다. 자, 3번의 최고액의 의미는 책임의 한도입니까? 우선 변제 한도입니까? 우선 변제 한도. 그래서 3번도 맞네요. 자, 4번도 그 잘못된 것인데, 자, 존속기간 결산기는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임의적 등기사항입니다.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일단 등기가 돼 버렸어. 존속기간이 등기가 돼 버렸어. 근데 등기가 돼 버리면 등기 후에 생긴 채권은 피담보 채권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글을 잘못 썼어요. 이후에 생긴 피담보 채권이에요. 제가 맞게 읽어볼게요. 그 이후에 생긴 채권은 따라서 보시라. 그 이후에 생긴 채권은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지 못하므로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래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 국어도 못한다 이 사람. 근데 4번이 딱 쳐다보니까 여러분의 체질이 안 맞다. 그러면 꺼버려도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다. 자, 5번도 별 의미가 없고요. 4번, 5번은 그냥 제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고생만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약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차이가 뭐냐면은 어제는 3, 40명 들었잖아요. 오늘은 10분 정도 듣잖아요. 숫자가 적을수록 과외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은 몰라도 오늘에 듣는 게 훨씬 더 알아듣기가 좋아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